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바로 지난 주말이었죠. G20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이끌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성명서가 채택이 됐는데요. 하지만 90일이라는 조율 기간이 남으면서 여전히 무역 갈등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하고 또 매매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글로벌, 차이나 그리고 코인 시장의 주요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간 가장 주목을 끌었던 이슈입니다. G20 회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회담 내용을 풀어볼 텐데요. 이슈의 주된 내용은 미국이 내년 1월 1일에 예정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보시죠. 이번엔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각종 대내외전 요인들이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두 달 동안 32%에 급락한 유가에 12월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점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이나 코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이슈에서는요, 무역 갈등에서 지난해 전체 규모를 추월한 중국의 무역액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한 무역액을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중국 당국의 인터넷 규제가 강화되면서 1억 원의 벌금 폭탄을 물게 된 바이두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이두가 벌금을 물게 된 이유와 중국의 인터넷 규제 상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코너 이슈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 폭락을 주도했던 이슈죠. 비트코인 캐시의 양진영이 갈등이 한층 수그러들었다는 이슈입니다. 시장에 번진 불안감이 잠재워질 수 있을지 함께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대표 코인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더리움의 전망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멘토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함께 이슈 분석을 또 해볼 텐데요. 이 지난 주말이었죠. 20개국 정상들이요. 30일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모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희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풀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요. 이 아르헨티나 수도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G20 회의 자체도 중요했지만요. 이 각국 정상 간의 개별 회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세계의 관심이 현지에 쏠렸었습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을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이 중에 세계적으로 이목을 끈 회담은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의 회담이었습니다. 이 미중 양국이 지속해온 무역 전쟁을 끝낼 중요한 분기점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현재 양국 정상 간 담판 이후에 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양국 간의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 8월에요. 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이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 9월에는 2천억 달러치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내년 1월부터 25%를 인상하겠다라는 게 추가 관세의 이 행정부의 방침이었는데요. 이 회담이 조금 잘 진행된 이후에 합의점을 어느 정도 찾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미중 간의 협상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정상들과 이 3자 회동이 이루어지면서요.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는 이 나프타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 미중 정상회담보다요. 오히려 지금 이 행사가 더욱더 이번 G20 정상회의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라고 백악관 측에서 좀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회담은요, G20 개막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이죠. 이날에 전격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정 납포 사건을 이유로서 이 양자 회담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 푸틴을 비롯해서 세계 정상들과 이 비공식 대화를 나눴고, 푸틴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언제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이슈 덕분에 우리 시장도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경제가 화두였는데요. 다른 중요한 국제 현안들은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중동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시 피살 사건으로 이 최근 유럽 국가들이 중심으로 사우디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만은요,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조금 옹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 빈살만 왕세자와 이제 가볍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이 밖에도 문재인 우리나라 이 한국 대통령과도 만나서 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둘러싼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요, 이 카쇼기시 사건 이후에 국제사회에는 이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 현장 분위기상 이 냉대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정상들이 좀 환대를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카쇼기시 살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터키 아니겠습니까? 이 터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에 찍힌 것을 보시면 이 빈살만 왕세자를 그냥 외면하고 가는 이러한 장면도 포착이 되면서 이 영상에 제대로 이 찍힌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빈살만과 이제 크게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요. 이 밖에 G20 기간에 주목할 이제 또 다른 나라가의 정상 간의 회담을 한번 보시면 이 러시아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러일 정상회담을 조금 주목할 만했었습니다. 이 일본에서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이곳을 러시아가 일본에 반환하는 문제로 인해서 최근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절충하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이 조금 더 진전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달 싱가포르에서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회담을 가졌었죠. 그래서 1956년에 일본과 소련이 맺은 공동선언을 기초로 한 이 평화조약 교섭을 조금 가속화했는데요. 이 가속화하는데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소일 공동선언의 평화조약 체결과 함께 이 쿠릴 4개 섬 중에 이 작은 섬 하부마이와 시코탄, 그러니까 이 4개 섬 중에 이 2섬을 일본에 넘긴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4개 중에 2개만 반환하는 쪽으로 이제 절충을 하면서 양국 간에 이 가장 큰 외교 쟁점이었던 쿠릴 열도 반환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이 짓고요. 또 2차 대전 상대방이었던 일본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 적대 관계를 조금 청산하는 것인가라는 이 평화 조약을 또 체결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한 발 나아갈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장까지만 해도요, 국제유가가 오펙의 감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선 채 현재 하락장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오늘장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가 향방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브 텍사스 원유죠. WTI가 지난주 한때 이 배럴당 $50도 밑돌면서 급격한 불안정한 이 흐름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뜻하는 이 오펙 기구의 이 감산 여부 촉각이 조금 곤두서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재고까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유가에 대한 하락 압박을 조금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전장 대비 1% 하락하면서 이 전장에는 50.93으로 거래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 WTI는요, 이번 주에 0.69%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월간 기준으로 따지면 무려 22%나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11월 기준으로는 약 1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 유가 급락은요, 에너지 관련주 S&P 500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에너지 관련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이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하면서 증시 투자 심리에도 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언제쯤 과연 이 유가가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 현재 다음 달부터 계절
계절성, 그러니까 이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주말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원유 그러기로 인해서 이 원유 수요 증가와 오펙의 정례 회의 등을 감안했을 때 이 12월부터는 6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도요. 이 사우디 빈살만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가지면서 이 러시아가 감산에 동참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달 6일 날 열릴 정례 회의에서요. 이 공급 조절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사우디와 러시아 등의 메이저 산유국들이 이 생산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저유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또한 WTI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선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요.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고수익률 채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퍼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유가뿐만이 아닌 이 원자재 시장을 넘어서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한 이게 신용대출 시장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가 50달러 선 아래로는 조금 이제 조금 멀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 자세한 유가와 지수 관련의 매매 전략은요. 이 곧 후반부의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저희 주요 일정에 대해서 또 짚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주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저번 주 미 증시는요, 이 기술주 조정 불안감이 조금 완화된 가운데 이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 전망이 부각됨에 따라서 이 여타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가 조금 보였었습니다. 이번 주 미 증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영향을 줄 큰 변수로 따지면요, 이 유가 그리고 금리 그리고 환율 등의 금융 지표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유가 관련 원유 감산 여부를 결정한 이 산유국 회의와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여줄 베이지북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등의 이벤트가 굉장히 산재해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자세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는 일단 지표 중에서도요, 이 고용 지표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이제 3일 오늘이죠. 오늘은 마켓의 11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공급관리협회 제조 PMI가 나오고요. 이 10월 건설 지출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랜들 컬스 연준 부의장 그리고 이 라엘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 등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4일 화요일에는요. 이 11월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 그리고 12월 경기 낙관 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5일이죠. 이 수요일에는 11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이 3분기 생산성 단위 노동 비용 그리고 마킨 및 ISM 11월 서비스 PMI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파월 의장이 이날 또 연설을 하는데요. 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합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따른 이 국가 애도의 날이라고 해서 좀 휴장할 이러할 예상입니다. 또 5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11월 챌린저 감원 보고서 그리고 이 10월 무역 수지 그리고 공장재 수주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이 조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금요일이죠. 7일에는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이 비농업 고용 지표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고 이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와 10월 도매 재고 그리고 10월 소비자 신용 등도 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와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 또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마쳐보고요. 자, 이번에는 지난 큰 이벤트 G20 회담이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복귀 그리고 오늘장 전망에 대해서 또 전략을 제시해 주실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부터 보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 나스닥하고 S&P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S&P 아니고 WTI. 자, WTI 크루드오일 먼저 한번 보실게요. 현재 지금 이 크루드오일 일봉상입니다. 차트를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이 크루드오일 일봉상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최근 지속적으로 조금 당일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는 이 산유국들의 감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었죠. 특히 러시아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이 노박 에너지부 장관이 현재 유가에 대한 큰
불만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급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오펙이 지난 10월 산유량보다 하루에 지금 130만 배럴 정도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유가가 급락하는 데에 대한 이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현재 지금 50달러죠. 이 지금 이 지금 50.71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50달러를 마지노선으로 간신히 조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일 동안 계속 이 50달러의 라인, 특히 저가 기준으로는 이 바로 하단 라인인 이제 49.50까지 깨질 가능성을 염두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도 조금 계속 매도 대응을 조금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49.50 맨 하단 라인에 있는 49.50에서 이 짧은 매수 대응만 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49.50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라인을 완벽하게 일봉상 기준으로 깨지게 된다면요. 이 다음 라인은요. 이 아래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는 이 47.20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대하락의 최종 목표치는요. 지금 이 윗상단에 있는 49.50 아래에 있는 이 47.20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은요. 일단 반등세가 계속되면서 7,000포인트 회복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7,000선을 회복한다고 해도요. 이 7,004포인트에 완전히 안착한 흐름이 나와야지 이 추가 상방 대응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7,000포인트죠. 현재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마우스. 지금 7,000포인트가 만약에 이제 아래에서는 조금 단기 매도 대응을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하단 라인에 있는 6,830포인트까지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7,004포인트 만약에 여기를 이제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윗상단에 있는 7,175포인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2월의 경우죠. 이노렌지 윈도우 드레싱과 이 배당을 위한 매수세 등이 전반적으로 매수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 일단 미중 무역 보복 관세에 유예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7,000포인트 현재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7,000포인트의 안착까지 확인한 뒤에 매수 대응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스닥까지 모브 제재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저희 멘토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함께 또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일장. 중국 증시가 일단 눈치 보기로 끝났습니다. 눈치 보기로 끝났는데, 왜냐면 이제, G20 정상회담이 얼마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눈치 보기 끝났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좋았기 때문에, 상해종합 같은 경우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계속, 지켜주고 있던 2,600포인트는 무너졌지만, 그래도 좀 살짝 이제 소폭 상승을 했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네. 항생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항생지수가 조금 더 좋아요. 예, 고점을 조금씩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저 성분 지수나 창업한 지수가 추가적으로 이제 더 상해 종합보다는 상승하면서 중소형주한테는 조금 더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나바로의
배석을 하냐 마냐 가지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꽤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별 상관 없었죠. 별로 상관 없었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중국 증시에서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이제 무역 제조국장이 이제 배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진행된 것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협상 과정이 그래도 계속 진행이 돼 왔었고, 그 협상 과정이 조금씩 언론에 노출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지수가 조금 견조하게 좀 버텨졌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당연히 일단 90일 유예했으니까 오늘 상해 종합 뜨겠죠, 일단. 뜰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대응 전략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2700포인트를 완전히 올라서야 돼요. 보시면,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현재 2700포인트가 요쪽 라인 때쯤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700포인트를 과연 이쪽을 넘어서서 안착을 하느냐 여부까지 우리가 확실히 좀 본 다음에 좀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지금 현재는 2600포인트도 아직 못 넘은 상황인데 오늘 아마 넘을 겁니다. 넘을 건데 과연 2700포인트까지 단숨에 가느냐 아니면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가느냐인데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나 미 선물지수나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오늘 아마 2700포인트를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는 흐름이 좀 보여줘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해 종합이 그렇게 되면 갭을 완전히 지난번에 급락이 했을 때 갭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완전히 메꾸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급반등을 예상하고 계신데요. 2700포인트까지 안착하는 부분을 저희가 관찰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간 무역 협상에서는요. 유예 기간을 마련을 하면서 한숨 돌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11월 달까지의 무역액이요. 이미 작년의 무역액을 초과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무역액을 이제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 해관 총선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지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 11월 중순까지겠죠? 11월 중순까지 가집게 한 겁니다. 보통 8일날 나오거든요. 그 다음 달 8일날 나오는데, 일단 가집게 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중국의 무역액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15% 증가해가지고, 그러니까 1월에서 10월까지 무역액만 따졌을 때도 약 한, 1,048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네요. 예, 지난해 이제 전체 무역액이 이제 4,491조 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1월 달에 아마 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무역액 같은 경우는 28조 위안을 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 전망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이랑 대외 여건이 좀 악화되면서 이런 결과 자체가 이제 좀 그래도 좀 나쁘진 않다, 현재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분위기고, 중국 수출 시장이 이제 주로 그럼 이렇게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역액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라고 따져봤을 때 이제 중국 쪽 얘기예요. 이거는 네. 이제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한 건 아닌데 중국 쪽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수출 라인을 다변화해가지고 별 피해 없다. 미국하고 한 10년 내내 싸워도 된다. 뭐 약간 이런 배짱을 좀 부렸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전문가들 분석이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미국과 무역 전쟁에도 큰 영향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수출 이제 이번 달 8일 날 나오는데 그 8일 날 그 액도 좀 무역액도 좀 약간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요,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사실 적극적으로 협상을 조금 원했던 눈치였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진실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한 진실은 중국이 그냥 배짱 부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수출하고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변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대두 관세 이제 중국이 부과한 뒤로 대두도 수입 루트를 좀 여러 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제 IT 쪽이죠. IT 부품 같은 경우는 GT 사태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고 딱 해버리면 그 기업의 부품 이제 수출 안 해버리면 그 기업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다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한국하고 미국에 완전히 집중돼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전 세계가 다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 아니면 미국 예를 들면 뭐 빈메모리는 미국 메모리는 한국,
완전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부 국가들이 집중되는 상황을 이제 조금 이제 좀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무역전쟁 원인도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6월에서 10월까지가 이제 무역전쟁 그 심화됐던 6월에서 10월까지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관세부과 품목을 미리 좀 대량으로 좀 구매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추가 관세 부과할 거를 90일 동안 이제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유예했는데 그 유예할 거를 예상하지 않고 이제 일단 미리 그 전에 관세 부과하기 전에 미리 막 땡겨서 지금 수입 수출을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요인이 제가 봤을 때 좀 크다. 중국 전문가 분들 뭐 애국심에 뭐 그런 얘기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의 이제 바이밍 상무부 국제시장연구부 부주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다변화했다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인정 안 하실 분인데 일단 실제로 중국이 어느 정도 타격이 있냐는 내년 상반기 교육계획을 좀 보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미리 땡겨놓은 것도 이제 무작정 미리 땡겨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팔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세가 유예되는 상황과 과정을 좀 지켜보고 나면 사실 관세가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 중국이 결국은 무역전쟁에서 결국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땡겨놓아서 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좀 그렇게 저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시장 대응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역 갈등에 있어서 피해를 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두 같은 기업이 현재 1억 원 가지고 이 벌금 폭탄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요. 현재 인터넷 규제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서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바이두 문제 많고 탈 많습니다. 요즘에 중국 IT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요즘 이제 하나씩 다 문제가 있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CEO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고 텐센트는 이제 게임 규제 때문에 좀 안 좋고 바이두가 이제 또 규제를 하나둘씩 바꾸고 있죠. 구글이 이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이두도 큰 이제 위기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중국 관영일보죠. 관영 이제 환구시보에서 중국 베이징시 공산국에서 이제 11월 30일 날 바이두에다가 이제 불순한 정보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 안전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벌금을 60만 위안 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억 원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납부하라고 이제 명명이 했는데, 이제 공산국 같은 경우가 바이두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음란물이나 뭐 이런 폭력 정보를 전파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사회 규범을 훼손했다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가 한 달 동안 2차례 벌금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 번 맞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맞았는데, 법규상 이제 벌금이 원래 50만 위안 안 넘습니다, 원래. 50만 위안 안 넘는데, 벌금이 이번에 60만 위안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법이 유명무실하죠. 이게 50만 위안 넘으면 안 되는, 법이 50만 위안까지 되는데 60만 원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마음이죠, 일단. 네, 중국 마음인데, 일단 인터넷 검열에 대한 정부의, 이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좀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의 자유를 조금 억압하는 모습인데 반면에 또 가짜뉴스를 규제한다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떤 걸까요? 사실 본질은 약간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뭐 이제 그런 음란물이나 뭐 이런 게 유포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발단이 된 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에 인터넷 방송이 이제 문제가 1인 미디어 시대라서 이제 유튜브 방송 뭐 이런 거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많이 있는데 11월 12일에 이제 중국 국가 인터넷 판공실에서 약 한 9,800개 1인 미디어 계정을 다 없애버렸어요. 삭제해버렸는데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1인 미디어에 음란물이 너무 많아서 이게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많이 보고 배우는데 안 좋은 것도 잘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보다 수위가 좀 높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그래서 지금 중국이 좀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광고 규정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계속 보냈는데 바이두가 답변을 안 했어요. 바이두도 기분 나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구글이 다시 중국에 진출하도록 중국 정부가 좀 열어주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 바이두가 기분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두도 회신을 안 했어요. 그냥
배째라 뭐 이렇게 회신 안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벌금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거 거슬러 올라가 보면 텐센트 같은 경우가 현재 게임 규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게임에 대해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셧다운제도 우리나라 걸 도입을 하고 막 그런 형태로 지금 게임이 중국 전체에 좀 안 좋다고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생각이 완전 반대인데 이게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중국도 약간 그런 부분에 좀 규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 한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실 이런 그 인터넷 이미디어 상에서 자꾸 검열이 안 되는 정보도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1인 미디어 시대에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의사소통 하다 보면 정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푸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역시 이제 게임 내 채팅이 있잖아요. 보통 게임하면 보통 혼자서 죽어라 게임만 그럴 거면 그냥 비디오 게임 하죠. 그렇죠? 근데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 이게 인터넷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MMORPG나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런 의사소통에서 게임상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 규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너네 알아서 좀 해라 규제. 이런 부분, 물론 벌금이 1억 이하로 되게 좀 뭐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인을 계속 보내주면서 계속 인터넷상에 이제 검열에 좀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 내 커뮤니티와 이제 통제, 검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부분을 약간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같이 접근한다. 그래서 규제가 좀 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IT, 네. 바이두나 텐센트 당분간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체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인터넷 그리고 게임을 규제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창신 신소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상당히 포인트가 좋았죠. 제가 뭐 자랑하려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뷰, 그러니까 오르고 떨어지는 거. 제가 이 시간에서 항상 오른 것만 가져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떨어진 건 알아서 떨어졌다고 또 얘기도 하는데, 창신신소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매수가로 먼저 창신신소재 소개부터 다시 한번 해드리면 002812 심천에 상장돼 있고요. 중국 전기차 관련입니다. 전기차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고성장하는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유럽이고요. 노르웨이나 이쪽은 뭐 완전 전기차 판이고요. 완전히. 노르웨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실 일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거의 차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예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원래 전기차에 좀 회의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마저도 전기차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데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 넘어갈 때마다 100%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분리막, 2차 전지 분리막 시장에 창신신소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0년에 이제 상해 은결을 M&A 통해서 인수하면서 분리막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분리막으로 유명한 곳은 SK이노베이션이 있죠. 근데 SK가 요즘에 추가적으로 국내 주식 얘기 잠깐 하자면, SK가 요즘에 분리막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수직 계열을 하려고 전부 다 그냥 사업을 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창신신소재는 중국 내에서 워낙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중국 점유율로 중국에서는 16%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전기차 기준을 좀 상향했어요.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식 분리막보다 습식 분리막이 좀 인기인데, 이 습식 분리막에서는 창신신소재가 단연 선두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선두기 때문에 주요 매출처는 우리가 흔히 배터리 1위라고 하죠. CATL이 주 고객사고, BYD, 그 다음 국원 하이테크, 이런데 중국 1, 2, 3위를 다 납품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 들었을 때 40 이안에서 저희가 40 이안에서 차트 보시면 40 이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쯤이네요. 이쯤에서 조금 밀려서 양쪽 다 42안, 34안 다 매수 줬고요. 다 매수 줬고, 딱 라인 두 개 그려놨는데, 매수를 딱 정확히 줬어요. 손절가가 30.278이안인데, 뭐, 가진 않았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 화면을 지난번에 소개했을 때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왔죠. 올라와서 지금 현재 50위안을 일단 찍었습니다. 1차 목표가가 50위안이었어요. 50위안인데 50위안 정확히 찍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급반등을 또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제 다시 밀렸는데 아마 오늘 반등 나올 거긴 합니다만은 오늘 반등에서 1차 목표가에 만약에 이제 수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2차 목표가 그대로 갑니다. 58위안에서 딱 잡아주셔서 58위안까지 수익을 내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종목 더 가져왔어요. 한 종목 더 가져왔는데 그 곤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시 저희가 리뷰하는 건데 곤륜 에너지 지난번에 천연가스 관련 이건 무역전쟁 관련한 그 아이디어로 다시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현재 중국 페트로차이나 자회사입니다. 이 곤륜 에너지가 천연가스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페트로차이나는 이제 천연가스 도매를 하고요. 이 곤륜에너지는 천연가스 소매를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페트로차이나로부터 천연가스 도매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소매로 파는데 중국은 현재까지 갈탄 위주로 이제 석탄 위주의 난방이죠. 그래서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가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죠 많이. 근데 중국도 자기들도 공기 안 좋은 데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좀 갈탄 난방을 좀 줄이고 천연가스를 막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곤륜에너지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정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전쟁이 그때 소강 국면이면 천연가스 전환이 더 빨라질 것이다.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이 아주 심했을 때는 이 천연가스 전환이 좀 늦었거든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로 공급받을 데가 없고 천연가스가 조금 더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석탄을 좀 사람들이 쓰는 거에 대해 규제를 안 했는데 지금 90일 유예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천연가스 전환이 좀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포인트로 가지고 나오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9위안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어요. 9위안에서 매수를 했는데 못 잡으신 분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오늘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잡으셔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장기로 가셔야 된다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8.100 위안으로 홍콩 달러겠네요. 홍콩에 창정이 됐기 때문에 홍콩 달러로 잡아주시고 그다음 1차 목표가는 9.950 홍콩 달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11.500 홍콩 달러인데 이거 곤륜에너지 약간 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목표가를 좀 더 수정할 거니까 계속 그때 방송 잘 보시고 같이 좀 해입 주시면은 아마 곤륜에너지 아마 또 가지고 나올 때가 오지 않을까 올라가지고요. 제가 우는 얼굴 다시 한번 또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신 신소재 그리고 곤륜에너지 두 종목을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있으니까요.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용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시간 동안에 4,100에서 4,200달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130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약세가요, 토큰들에도 현재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약 0.36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스텔라룸은 현재는 하락하고 있는 부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스텔라룸에는 활성 계정이 500% 증가했던 호재 등이 나오면서 상승 동력은 또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코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스입니다. 이오스는 비트코인 캐시에서 현재 시총 좀 순위에서 밀려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6위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비트코인 SV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B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6%대 혼자 나홀로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4%까지 약간 약세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이렇게 호재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요, 엔체인에서 수석 엔지니어가요,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2년 목표를 공개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저희 멘토님은요, 설은지 멘토님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사태가 현재 좀 중단이 된 상태인가요? 네,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의 해시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쪼개진 두 진영의 싸움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강한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블록체인의 방향성이 좌지우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아닌 비방이 난무했습니다. 이 싸움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암호화폐 하락을 불러온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비트코인 SV 진영의 코인기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시 전쟁은 끝났다며 비트코인 캐시로부터의 영구적인 하드포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비트코인 SV 체인을 발굴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SV 진영의 대표주자 크레이그 라이트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SV의 2년 목표는 200만에서 400만 TPS 달성과 블록 채굴 보상 50만 개 돌파, 그리고 블록 확장성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인 테라노드 비트코인의 완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SV 측은 안정성을 위해 리플레이 방지 코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시작되기 전에 리플레이 방지 코드를 넣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분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해시 전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스티브 쉐더스 BSC 프로젝트 기술이사는 안정성을 무시하고 리플레이 방지를 하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 ABC와 달리 비트코인 SV는 투자자들과 기업의 신뢰를 위해 리플레이 방지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레이 방지란 하드포크로 분리된 체인 한쪽이 다른 쪽을 공격하기 위해 중복으로 출금하는 리플레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코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지 코드를 넣지 않은 체인은 같은 지갑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간 송금 시 중복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가 우리 시장에 남긴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번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사태가 작업 증명 합의 방식 내 거버넌스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내에 다른 많은 참여자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수가 가진 컴퓨팅 파워가 생태계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작업 증명은 모든 노드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블록 생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합의 방식입니다. 작업 증명이 지금껏 탈중앙화 합의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나 채굴 가능하며 해시 파워가 분산되어 있어 채굴자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체인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를 가진 비트메인과 같은 거대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작업 증명의 탈중앙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되어 생기는 모든 체인의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닷컴의 로저버가 비트코인의 채굴하던 해시파워를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돌려 사용했듯 채굴자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체인에서 채굴할 수 있습니다. 하드포크되어 나온 체인의 경우 본래 체인보다 작은 해시파워가 투입되기 때문에 본래 체인의 채굴자들이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 51%의 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꼭 금전적 이윤 추구 목적이 아니더라도 감정적 갈등으로 공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비트코인 캐시 분쟁에서도 일부 확인이 되었죠.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이란 비트코인 본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외치는 비트코인 캐시 두 진영의 싸움은 오히려 비트코인 합의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끝났습니다. 카이스트 사이버 보안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POW와 POS 방식을 이용한 블록체인만 68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캐시가 이미 탈중앙화의 가능성을 잃었다며 비트코인 캐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줄다리기의 여파를 우려한 이들은 양쪽 네트워크에서 모두 이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순영 온더 대표는 하드포크로 일어난 해시파워 전쟁이 건강한 생태계의 모습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담합해서 분리해 나가는 과정도 탈중앙화가 가능해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코인이죠. 이더리움이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희 멘토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블록체인 플랫폼 전쟁 시대입니다. 수많은 플랫폼들이 메인넷을 출시하고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 시대의 문을 연 존재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되기를 꿈꿨다면 이더리움은 미래의 플랫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의 카페 코너를 이용해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듯 누구나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 각자의 D앱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이더리움에 붙은 세계 컴퓨터란 별명도 세계 경제를 떠받칠 것이란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가 최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플랫폼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기 소모가 심한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 이앱 하나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조차 담지 못하는 확장성, 15에서 20건에 불과한 초당 거래량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속도와 확장성 등을 개선한 이더리움 2.0이 개발되고 있지만 출시 시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후발주자들의 목표는 원주를 뛰어넘는 것 하나로 귀결이 됐습니다.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이더리움의 이 같은 단점을 지적하며 더 빠르고 유연한 플랫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을 찾는 D앱들의 선호도도 후발주자들에 기울었을까요?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플랫폼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비중은 약 90%에 달합니다. D앱 통계 사이트인 스테이트 오브 뎁스에 올라와 있는 1,853개 D앱 중 이더리움의 D앱이 1,700개 이상입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막강한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더리움에게 여전히 고질적 문제점이 남아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투자 메리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더리움 기반 D앱들은 이오스나 퀀텀 등 다른 플랫폼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이더리움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블록체인 시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D앱은 좀 더 빠른 속도를 선택할 바엔 차라리 안전함을 택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소셜 미디어 서비스 D앱인 피블의 관계자는 이더리움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오스나 퀀텀 등 다른 플랫폼도 고려해봤지만 이더리움이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블의 경우 따로 메인넷을 구축하는 것보다 이미 안정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상용화된 D앱들이 많다는 것도 바로 이유입니다. 성공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증명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D앱들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크립토키티나 어거도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지난 9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기 앱 고포니를 출시한 바이너리즈는 이더리움은 불안정한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서비스 상용화를 가장 많이 시킨 플랫폼이라며 기존 기업들을 참고해 차별화도 내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은 기업들이 자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표준을 제공합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지만 ERC20의 경우 10분 만에 발행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편화된 표준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발행해주는 전문 업체가 있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토큰 발행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이제 ERC20 토큰 발행을 염두에 두고 이더리움 플랫폼을 택하기도 합니다. 친환경적인 행동에 토큰 보상을 주는 프로젝트인 이 시드가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드 대리는 토큰 발행을 계획할 때 다른 플랫폼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이더리움 ERC20을 발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며 투자자들도 ERC20 기반 토큰에 익숙해 있어 고객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ERC71 역시 이점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표준인데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즉 NFT란 토큰마다 가치가 다른 것으로 희소성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크립토 키티 게임에서 고양이마다 고유의 가치를 매길 때에도 이 ERC71 기반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디지털 마린 포니의 고유의 가치를 매기는 고포니 역시 바로 이 토큰의 기반을 사용을 했습니다. 대체 불가한 이더리움의 장점이 아직도 이더리움의 투자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에 대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저희는 기원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